한국선진화 포럼 제12차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 주제는 2024년 국가예산안을 두고 이것이 미치는 국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석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2024년 국가예산안이 나왔는데요. 총액이 656.9조 원, 전년 대비 2.8% 증가된 예산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2.8% 증가율은 이제 정부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가 어떤가, 이런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잘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3년간 코로나 경제 위기로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이제 지출을 줄여가면서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즉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그건 이제 우리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정상화가는 단계로 보고, 이제 2.8%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 위한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예산안을 2.8% 증가로 최대한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는 적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재정 적자가 지금 5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경기 부양 효과를 정부가 감안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 지출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재정 수지, 재정 적자를 얼마만큼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부 확장 재정을 하느냐 아니면 긴축 재정을 하느냐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특히 통합 재정 수지가 거의 지금 보면 6년 차 계속되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통합 재정 수지, 또 그리고 관리 재정 수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된 경우는 우리가 98년도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적자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1998년도 외환위기보다 더 많이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점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재정 적자 더 해야지, 이런 얘기가 한편에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통합재정 수지가 지금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의 적자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 올해 예산에는 통합재정 수지로는 GDP 대비 1.9%, 그리고 관리재정 수지는 3.9%입니다. 사실 우리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재정수지가 사실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냥 뭐 잘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들 잘 모르시니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느 파트를 더 중요시하고 어떤 파트에 대해서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차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옆에 계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보험료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흑자 부분은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지출을 증가시키고 안 하고 줄이고 관계가 없이 계속 흑자가 쌓이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을 걷어내고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보자라고 해서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2004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통합재정수지의 개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로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 흑자와 적자가 막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빼고 관리재정수지로 보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정 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할 때는 통합 재정 수지로 보고 말씀을 하는 건데 통합 재정 수지에는 사회보장성 기금이 합계돼 있어서 실제 일반 회계 측면에서의 재정 수지 적자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금의 재정 수지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이 관리 재정 수지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회계보다 일반 재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네. 우리가 통상 쓰는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국가 채무가 증가됐다고 할 때 그 재정 수지가 적자기 때문에 국가 채무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통합 재정 수지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통합재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국가 채무는. 예.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약간 미묘한 점은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이제 국채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약간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게 되면은 국가 채무는 늘어납니다. 네, 그렇죠. 늘어나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통계 지표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통합 재정 수지를 보고 또 국가 채무도 아니고 보통 D1, D2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국가 채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계의 최고적 권위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D1, D2에 대한 개념도 우리 그 국민들한테 또 학계에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분도 옥동석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D1, D2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좀 이참에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 그 재정 통계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OECD 가입하기 전에는 사실 다른 나라와 재정 운용을 비교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면서 1994년에 OECD 가입하면서 한 10년 정도 통계를 쭉 누적을 해 보니까 이제 10년 정도 통계를 보니까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재정 통계가 국제적인 비교 수준이 비교가 잘 안 된다. 그걸 제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가지고 2013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약간 간헐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한 또 10년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국제적인 비교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비교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보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 재정이 재정 적자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 채무할 때 일반 회계 정부 회계 정부만 하고 이제 지방 정부까지 포함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공기업의 부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까지 감안하면 국가 부채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번에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참 뭐 예의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공기업의 부채는 그 국제적인 비교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관이 공기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문제가 아주 묘한 게 있죠. 그리고 공기업이 또 정책적인 일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항공사가 4대강 사업을 했다. 그럼 정부 재정을 할 거를 대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기업이 정책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재정 통계에 포함시켜서 보라 하는 것이 이제 그 국제 비교의 그 기준이 되는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채가 사실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공기업은 비금융 공기업뿐만 아니고 금융 공기업도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비금융 공기업과 금융 공기업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분위기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전문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그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을 바로 적시에 올렸더라면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또 사실은 전기요금을 제대로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이제 재정 적자와 그리고 그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부 예산만 보면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방향,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또 다른 정책으로서 예산과 달리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버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재산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단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통상하는 말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적자를 계속 누적시키고 그걸 자꾸 이제 이 재무 구조를 부실하게 만든다면은 나중에 그게 다 국민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네, 아예 없었군요, 그 정부에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빚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다. 네, 네. 그리고 온갖 뭐 사회적 가치 뭐 온갖 이유를 다 대 가지고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 뭐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는 거를 예산에 안 들어 있으니까 공기업에다가 다 요구를 한 거죠. 그럼 네. 공기업은 나중에 적자가 되고 이러면 요금 올리려고 그러면 요금은 못 올리게 해. 네. 그러면 그 기업의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일반 재정에서 돈을 내놔라, 네. 지원금을 내놔라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일반 재정만 가지고도 우리가 장기 재정 전망을 해보면은 2060년대 가면 일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명약 관화한 사실이고 이거는 모든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2년부터 매년 2년 단위로 평가를 했는데 계속 심각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임진왜란을 앞두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네. 전부 다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임진왜란에 큰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연금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지금 장기적인 재정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가만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꾸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는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코로나 위기를 통해 가지고 재정 지출을 많이 늘었어요. 네. 다른 OECD 국가들만큼 늘렸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위기 대응에 투입된 재정 규모는 OECD 국가들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 사람 모이지 마라, 또 저기 식당 폐쇄해라. 코로나 위기에 따른 모든 부담들을 국민들이 다 지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극복을 잘했죠. 네. 오히려 재정 규모 투입은 적었어요. 네. 그러면은 재정 규모는 OECD 국가들 다른 국가들하고 거의 같은 정도로 증가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재정 투입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적은 거죠. 네. 그럼 뭐 때문에 증가했느냐? 네, 정말 그게 그 캐시마트 아닙니까? 캐시마크라기보다도 그게 우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재정 만능주의적인 네. 투입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재정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에 따른 재정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줄이는 것 코로나 위기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는 줄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거를 우리가 자꾸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낮춰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2024년도 예산 규모를 그 전년도 예산 규모 대비 2.8%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거다. 네. 제 욕심으로는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왜? 네. 재정 적자가 지금 관리 재정 수지로 마이너스 3.9%예요. 통합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1.9%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가 있으면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한번 증가시켜 놓고는 줄이지 못하고 또 증가시키고 또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뭐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줄여가는 과정에 있는 게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해온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재정 운용을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라면은 적어도 재정 운용적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은 이제 2024년도 국가 예산을 발표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도 같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도 같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중기 재정 계획을 보니까 2027년까지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가 여전히 마이너스고 또 국가 부채도 여전히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2024년이야 그 과거 정부가 너무 정부 지출을 폭증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안정시키더라도 그리고 2.8%밖에 안 올리더라도 정부 예산이 총액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중기 계획을 세우면서 그 당년도 그 2024년은 그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예를 들면 마지막 중기 재정 계획 할 때는 예를 들면 수지 적자가 없는 뜻이 없을 것인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왜 그 2027년까지도 국가 부채가 증가되는 모습으로 중기 재정 계획을 짰는데 이런 것도 불가피하게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뭐 정부 정책을 한다는 게 뭐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재정 적자가 관리 재정 수지를 이렇게 적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국회에 보면은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야당이 앞장서서 야 재정 지금 우리 김영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면은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국회라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역대 국회에서 정부가 짜놓은 그 재정 적자를 야 재정 적자 더 해, 지출 더 늘려 이렇게 말한 유일한 국회가 현재의 국회입니다. 현재의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전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뭐 오래 살았으니까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3%였어요. 외환위기 때. 그랬는데 그때 야당, 그때는 이제 보수 정당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 적자가 이렇게 많이 써서는 안 된다. 건전재정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하고 막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전재정하라. 왜 그런데 자꾸 정부 지출을 늘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정부죠?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보다 허리띠를 더 조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 국가 채무 너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즉 야당이 국회에서 재정의 이 파수꾼이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견제하는 입장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고 난 뒤에는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이제 지출을 늘리고 싶었겠죠. 그럴 때 여당이 그때는 다수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뭐라 했습니까?
더 느리자는 거예요. 네. 행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느리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는 국회의 다수 의지가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나라가 이렇게 올바로 서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써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지금 2023년 현재의 특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1.4%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4%도 될까 말까죠. 내년도도 이제 OECD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2%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경제 성장률을 한 3.0%로 본다면 뭐 지금 1.4%는 굉장히 낮은 거고 이럴 때 정부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사실 추가 경정도 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어떻든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동안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였고 그런 상식인데 그런데 그동안 이제 우리는 정부마다 그리고 매년 추가 경정을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유일하게 그 작년에 추가 경정 물론 했죠. 그렇지만 금년 들어서는 추가 경정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수출 증가율이 지금 두 자릿수로 마이너스고 투자 증가율도 안 좋고 소비도 마이너스고 국가 지금 전반적인 생산도 나쁘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정부 재정 역할을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요. 사실 우리가 경기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그게 재정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예를 들면 1.4%면은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거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꾸 너무 정부 여당 편만 들지 마시고. 아니 저는 정부 여당 편이라기보다도 저는 뭐 한평생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한평생 우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사실 옛날에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한평생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경제정책,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규제정책, 노동개혁과 같은 노동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정이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3.9%입니다. 통합재정수지도 마이너스 1.9%입니다. 통합재정수지까지. 다시 말해서 지금 국민연금 흑자죠. 계속 흑자죠. 그것까지 부분도 다 쓰고도 적자가 쓰는 정도, 적자가 되는 정도로까지 재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예. 일반적으로 관리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통합재정 수지는 플러스로 관리하는 것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일반적인 그 관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딱 됐는 적이 언제냐면은 IMF 외환위기 때 1997년, 98년, 99년 3개년도 그리고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했던 2009년 그건 딱 한 해.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는 2019, 2020, 2021년 3개년도. 그런데 작년에도 적자예요. 올해도 또 적자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윤석열 정부가 확장재정 지나치게 한다고 봐요. 왜냐? 그것도 확장 재정이다. 그렇죠. 8%밖에 안 올렸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이렇게 크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재정 규모가 쭉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다음 코로나 위기 때 팍 커졌잖아요. 이걸 다시 정상 궤도로 줄이려면 더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수지를 맞춘다고 했을 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조세 부담률이 그래도 높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낮은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고령화 등으로 해서 정부 지출 증가 요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세수 확보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만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도 예를 들면 그 감세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이것도 포퓰리즘 아닙니까? 뭐 포퓰리즘이 꼭 재정 지출 증가만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세도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감세도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네네. 아시죠? 네. 경제 원론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니까 재정 그 수지 적자로도 이만큼 했고 감세를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세금을 낮게 했고 이 정도의 그 경기 부양으로 우리 국민들은 좋게해야 됩니다. 제가 감세 문제는 좀 이따 논의하도록 하고요. 네네. 그래서 재정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네네. 저도 최근에 논문을 하나 보니까 그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대표적인 학자가 케인즈잖아요. 네네. 그 밑에 제자라고 러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네네. 그 친구는 완전 고용을 위해서 재정을 무한정 다 늘려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걸 기능 재정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케인즈가 그걸 보고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 이거죠. 한계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돈을 펑펑 자꾸 쓰기 시작하면은 집안에도 온갖 살림이 막 늘어나게 되고 구조조정하고 살림 정리해야 되듯이 구조조정하고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재정 규모부터 이야기할게요. 재정 규모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 10% 최근에 좀 줄어들었는데 한 10%를 할게요. 10% 적어요. 네, 낙분이. 예. 그럼 우리나라 포인트가 작다. 10% 포인트가 작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 작은 정부의 지출 더 늘리라.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네. 그 10% 규모가 복지 지출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한 10% 적어요. 네. 그럼 복지 지출 늘리자. 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게요. 사실 일본도 순식간에 늘어난 거예요. 네, 부채가. 그렇군요. 즉 OECD 국가들도 고령화가 진전되고 연금 제도가 정착이 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10%포인트 차이 나다가 최근에는 한 6%포인트로 지금 막 줄어들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인 게 아니라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네. 제가 늘상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이에요. 네네. 인구 구조 자체가. 교수님은 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살이라는 말 알죠? 네.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다음 연금 제도가 성숙이 되면은 살이 찌게 돼 있어요. 복지 지출이. 네. 그런데 젊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연금 제도가 몇 년 됐습니까? 한 네. 30년 됐습니까? 이 젊은 나라가 조금 있으면 살이 찌게 돼 있고 조금 있으면 당뇨가 와요. 네네. 조금 있으면은 이 몸무게도 늘게 돼 있는데 지금 OECD 선진국들 보니까 오 살도 쪘네. 오 사장님처럼 배가 나왔네. 오 당뇨도 좀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국가도 마찬가지로 얘가 비율을 들어서 얘기했지만 복지 지출은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다. 네네. 지금 그 부분만큼 적다. 그거는 인구 고령화 그리고 또 연금 제도의 성숙 정도의 네. 차이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재정이 있잖아요. 이건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작으냐?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많아요. 많습니까? 그럼요. 일본은 그건 줄여야 되네요.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 OECD 선진국들이 내가 지금 여기 숫자를 뽑았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 한 22%인데 네네. 우리는 21%예요. 네네. 일반 재정이 네네. 복지를 빼한 거. 네. 일본은 16%예요. 그 독일은 부분이. 독일은 17%예요. 네. 그리고 스페인도 17인가 이래요. 우리나라 국방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미국은 국방비 안 쓰나? 아, 20% 미국보다 많아요 우리가. 예. 예. 그리고 일본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정도 네. 지금 비대하고 네. 약간 비대하죠. 네. 보면은 약간 비대하고 공기업은 너무 비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 그림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은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김 교수님조차도 경기 부양하려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률이 이렇습니다.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규제 완화를 시키든지 규제 개혁을 하든지 그리고 노동 개혁을 통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요 관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네. 공급 관리 정책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런 쪽에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면서 정부도 안 하면, 정부적인 지지도 안 하면 그냥 경제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대 개혁이 뭐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물론 정부 대통령 의지는 빨리 하고 싶으신데 지금 뭐 국회 사정이나 우리나라 각계 이해관계 단체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3대 개혁이 다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그 예를 들면 정부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효과도 안 하고 이건 뭐 경제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하기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그 피해를 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발전이 없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걸 하면은 일부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피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커지는 정책이 되고 또 다른 정책은 또 이 사람이 피해를 보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면은 비록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계속 야 너 집단만 계속 손해봐 이런 정책은 없단 말이죠. 다 하다 보면은 저 인천에 사니까 뭐 집값도 안 오르더라고요. 뭐 하여간 그런 거. 서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튼 투자를 잘못했지만 또 제가 학교가 또 인천대학이니까 그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죠, 있죠. 예, 뭐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아까 그 이제 뭐 감세도 그 감세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부양 정책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을 보면 2024년 예산을 보면 2023년 예산입니다. 감세는 요만큼 했거든요. 2, 3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지금 연말까지 이 상태로 가면 마이너스 59조 원, 적자 그 예상보다 59조 원이 더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감세 효과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된다면 정말로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 최근에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 그 세수 오차 문제. 네네. 그 말씀 좀. 그럼 매년 정부마다 그 문정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수를 너무 어떻게 보면 가소축에 해가지고 예상보다 흑자가 더 생긴 건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 정부에 들어서는 세수를 너무 과대축에 가지고 예상보다 수입이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건 뭐 기획재정부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에 세수 오차가 나더라도 뭐 계속 작게 나든지 계속 높이 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부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문재인 정부 같이 지출을 막 확대할 때는 세수가 예상보다 그다 그냥 작게 축해버리고 이 지금 정부 지출 지금 전략하려는 정부가 오니까 과대축해버리고 왜 뭔가 그 기획재정부가 그 세수 오차라는 명목으로 약간 이렇게 저게 그 책임을 돌리지만 실제로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그 제가 너무 잘못된 너무 오버된 말인가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속된 말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또 그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번에 세수 오차 제목을 생각하는 세수 오차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심혜정 국장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정리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냐면 세수 축의 오차가 지금 현재 커진 거는 맞다. 근데 그렇게 커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59조 원이나 세수 오차는 하는데 59조 원이 거의 그 정부 지출의 10%보다 넘는데 10%나 되는데 그런데도 별 문제 없다고요? 아니 별 문제 없다기보다도 그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그 정도 오차는 불가피했다고 보는 거죠. 조세재정연구원을 이 세수 축에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게 문제가 심각하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수 오차는 논문이 안 되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연구를 안 해가지고 개판으로 하는군요. 아, 뭐 이런 표현 해도 됩니까? 예. 그 세수 오차가 왜냐하면 세수 오차는 내 숫자를 들여다보고 모형을 만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1, 2%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59조 원이나 차이 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좀 그래서 그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세수 오차 이 추계한 게 최근에 커진 거는 맞는데 그 범위가 우리가 야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기재부 공무원들이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그 국세 탄성치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2000년대 이전에는 변동이 이런 정도로 돼 있었어요. 이런 정도. 그런데 2000년대부터 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 탄성치가.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서는 딱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조세 구조의 변화. 점점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더라. 그게 무슨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게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특정의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 수치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예를 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한 10%의 기업이 거의 뭐 90%의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의 경우에도 거의 그 일부의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소수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변동하면은 세수가 엄청 변동이 심하겠다는 그런. 그건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새삼스러운 아닌데. 그걸 갖다가 그 핑계 드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세 구조의 변화 그리고 세입 기반의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세수 추계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세밀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 저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분야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쓱 잘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선진국은 어떻느냐? 선진국도 이렇게 되더라고. 미국도 이런 오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세수 오차는 야로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추계한 데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구나. 전문가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추정하는 거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우리 전문가들이 반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세수 오차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세수 오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나게 세수가 늘었다가 그 혜택을 윤석열 정부 초년도 2022년도에 받잖아요. 정권 딱 교체되고 난 뒤에 세수가 또 막 들어오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23년 올해 세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이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세수가 늘어났으니까 그건 다 좋은 거냐. 근데 세수 그렇게 막 증가시켜가지고 부동산 보유세 늘리고 해가지고 집값 엄청 뛰었잖아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정파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게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었던 반면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좀 너그럽게 봐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방향은 좀 더 하지. 좀 재정 적자 더 줄이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현재의 국회 분포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정이고 또 우리 국민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경기 부양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크다 이거죠. 이런 요구를 감당하는 수준에서는 뭐 최선의 선방을 한 게 아닌가 막 그런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균형 재정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균형 재정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균형 재정에 대한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건전화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정건전화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재정건전화법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재정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왜 사실 옛날에는 재정 준칙 없었어도 재정 건전하게 운영해 왔어요. 그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잘했느냐? 그거는 사실 우리 그 혈세라는 말 있잖아요. 세금은 정말 피 같은 돈이다. 정말 그 이 세금이라는 거는 이 세금을 거둘 때마다 국민들의 그 고통을 준다는 이런 인식들, 그리고 그 역대 정부의 모든 정치인들은 세금을 재정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가 그게 민주주의가 우리가 민주화가 1987년 됐고 거의 한 15년 정도 됐나요? 뭐 하여간 상당 기간 해오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생각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파퓰리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 재정 준칙으로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물론 정치인들이 이번 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재정 적자는 더 늘릴 수 있죠. 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재정 준칙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죠. 과연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 누가 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라. 그런 어떤 유인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치인들이 야, 이게 막 쓰다가는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겠다. 이런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재정 준칙이 관리 재정 수지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한다 했지만 예외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또 이 준칙이 너무 가혹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죠. 자꾸 연습을 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재정 준칙은 왜 필요하냐? 정치인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재정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그 국가 예산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재정 준칙, 재정 건전화법에 준해서 작성됐습니까? 재정 건전화. 제가 보기에는 그 재정 건전화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2.8%밖에 안 올랐지만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라든지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되는 부분이라든지 보면 재정 건전화법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법원 재정 건전화법 제출해 놓고 예산안은 또 다르게 편성하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재정 건전화법 부칙에 보면은 2025년부터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 과도기죠, 과도기.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그냥 뭐 야 땡기자 이래가지고 구멍을 뭐 한 칸을 더 막 두 칸 땡기자 의욕적으로 두 칸 땡기면 이게 뭐 큰일 나잖아요. 또 한 칸씩 하겠다는 의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을 2025년을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2026년 이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고 저는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게 이런 정도로 자기들이 재정 준칙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한 정부가 잘 없었으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니까 한마디로 역사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키리라고 본다 이거죠.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내년 이제 4월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앞에 있으면 보통은 이제 포퓰리즘이 또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지금 그래도 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그 예산안을 또 어떤 뭐 이유를 들어서 어떤 근거를 들어서 계속 뭐 2.8% 증가가 아니라 뭐 3%, 4%, 5% 증가를 그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죠. 예.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슬픈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합의가 되고 더 느리고 네.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면 오늘 보니까 그 여당도 지금 재정 지출을 왜 확대 안 하냐고 또 질의했더라고요. 그럴 수 예, 있겠죠. 여당은 정부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 돼야 되는데 예. 이제는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그래 하던 데 대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 국민들이 더 느리고 싶다 이런데 막 이 뭐라 그러나 돼 있으면은 정치인들은 우리의 거울이죠. 네.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하니까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그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은요, 막 네. 재정 지출 늘려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출을 뭐 줄이는 의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총선을 앞두고는 지역 균형 개발해가지고 예타 면제 이래가지고 또 뭐 엄청나게 이번에 벌리죠. 보니까 음. R&D 예산은 축소를 했는데 예, 또 SOC 예산은 늘렸더라고요. 대폭. 예, 그렇군요. 그 이게 SOC 예산 늘리는 게 이게 그것도 지금 일종의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 이제 예를 들면 지방공항 같은 거 예, 지금 이용률이 안 그래도 지방공항들 이용률이 낮다고 그러는데 예, 또 지방공항 그 그 새로 뭐 건설하든가 안 그러면 계획 잡는데 또 예산안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예. 그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그럼 재정 지출을 아낀다면서 그런 건 왜 또 넣어놓은 거예요? 그 SOC 지출은 예, 예. 전년도 추세로 봤을 때는 줄여왔죠.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닌데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 사실 우리가 약간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나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네네. 보는 게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 하면서 예타 면제되는 사업들 곳곳에 하나씩 주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네.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다가 네네. 요거 해줄게. 네. 그 다들 그것만 보고 좋아해요. 예. 그러면은 자기 지역에 떨어지는 사업,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짜리 네. 그것만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10조 원씩 가요. 네. 그게 전부 다 나중에 그게 그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 생각 아직까지 그게 생각 못 미쳐. 그러니까 전부 당장 앞에 것만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을 밀어주고 그 지역 균형 발전 예타 면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타당성 없는 사업을 그렇습니다. 하자는 거잖아요.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데서는 1.25는 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0 가지고도 지금 그거 안 되는 것도 막 하고 있어요. 그 예타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옥동석 교수님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뭐 하여간 우리 예, 뭐 김 교수님께서 뭐 네. 저보고 그러지 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예. 그 뭐라 그럽니까? 타당성 평가를 안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장 앞에 지역 구민들한테 지역 구민들한테 도움도 안 돼요. 예. 전부 다 거기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기득권 그런 그것도 지역 정치인들 네.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네. 거구나 하면서 이제 올바로 재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꾸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던 이야기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말 안 듣는군요. 그 정치인들이 말이 안 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문가들조차도 예. 왜 이러지? 그런 때가 많다 이거죠. 예. 왜 전문가들은 왜 그 객관적으로 판단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예타 면제 놓으면 또 예타 면제 프로젝트나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정파적이라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은 내가 지지하는 정파가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되면은 나한테 덕이 되고 이러니까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이 객관화된 지표를 자꾸 내고 그래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그 장래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이래 되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니까 뭐 그게 그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계에서 전문가들 내에서 이제 논의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논의가 안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음. 예를 들면 뭐 큰 정부, 작은 정부라든지 세수를 늘리는 정부, 줄이는 정부, 세출을 늘리는 정부, 줄이는 정부, 그리고 분야별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정부, 줄이는 정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생에 직결된 부분인데, 네. 근데 총선 현장에 가면은 그런 것 새까맣게 있고 다른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거든요. 예. 그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투표하시놓고는 네. 나중에는 정부가 어떠니 국회의원이 어떠니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야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국민들은 왜 우리나라에서 왜 자꾸 그런 정말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다른 기준으로 투표하시고는 또 비판하면서 이제 좀 무능하니 뭐 무책임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는 게 뭐 특별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또 특별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 예. 이제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예. 그 이제 왜냐하면은 뭐 선거에 가면은 뭐 지역에 뭐 해주겠다 하면 다들 박수를 치고 뭐 그렇게는 네네.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뭐 판단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사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서 뭐 저거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적어도 재정 문제에서는 그 당시 이렇게 이 후보가 생각나는 이재명 후보하고 네네. 윤석열 후보하고 제가 그때 한국경제학회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재정 정책에 관한 그 공약 네네. 답변한 게 있어요. 네네. 그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기들은 재정 준칙하고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재정 문제, 그 건전 재정에 대해서는 뭐 그래 걱정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다. 재정 준칙 필요 없다. 뭐 그런 걸 명확한 답변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분야별로 중요한 하나하나의 정책들이 국민들이 판단에 저는 뭐 영향을 줬으리라고 윤석열 봅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공약대로 하고 계신 거네요. 적어도 재정 문제에서는 그렇죠. 예. 다른 부분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를 쳐도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특히 이렇게 재정 규모를 2.8% 네. 거기다가 특히 작년도인 경우에는 규모를 확 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경제적 위기가 있으면 갑자기 점프를 해요. 네, 네. 점프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받아가 더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걸 줄였다는 것 자체는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용기 있게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용기 좀 더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규모를 저는 왜냐하면은 더 줄여야 된다. 그렇지. 예. 재정 적자는 더 줄이는 예.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참 돈이라는 거는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하면은 너는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줄여간다는 것은 뭐냐하면은 궁적통. 네. 주의는 궁하면은 궁적통, 통적변, 네. 통하면은 변하고 예. 이렇게 이 뭔가 타이트하게 좋아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대책이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일반 재정의 지출을 줄이고 네네. 그걸 복지 지출로 전환하자 이거죠. 그럼 차라리 그렇군요. 오히려 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21% GDP 대비 21% 크단 말이죠. 네. 금융 공기업, 비금융 공기업 크단 말이죠.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지출을 줄여가지고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법. 또 하나 제가 이번 예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생활보장 네. 그 생계급여 공기초생활보장. 거기에 있어서 그 중위소득 네네. 그 퍼센티지를 30 몇 퍼센트 조금 올려갔잖아요. 30%에서 32%로 올렸습니다. 그 OECD 기준 50%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지는 확대해야 된다. 복지수준을 늘려야 된다. 뭐 저는 복지주를 확대되는 것보다도 예. 거기 그 나적소득, 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지금보다 더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어쨌든 뭐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약자 복지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 네, 이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금 내는 거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전체적으로 커요, 규모가. 법인세는 크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법인세는 이중과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제 개편은 법인세는 줄여주고 네, 네. 그리고 소득세는 모든 그 소득 계층 소득은 더 올려주는데 제가 보니까 뭐 하위 50%는 세금 거의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위 소득 계층들에서도 세금을 좀 내고 네. 선진 다른 여타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그 저기 이번에 저는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세에 대해서 국제 비교 또 자료들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소득세 내는 게 그 고소득, 중위소득, 뭐 하위소득 다 낮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낮군요. 전반적으로 낮는데 하위소득이 더 낮더라고. 네. 그래서 하위소득을 올려가지고 소득세 저변을 또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자꾸 세금 내려면 그 세액공제 같은 거 조세 감면되는 거 있잖아요. 조세 감면 또 반대하시잖아요. 저는 반대 안 하는데. 조세 감면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세 감면을 네. 줄여가지고 네. 정세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정한 계층한테 소득 부당하게 감면해 주는 거는 줄이고 그러죠. 전반적으로 정세해야 된다. 그러죠. 네. 소득세는 특히 소득세에 있어서.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이 되는 거고. 재산세나 정년세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금 관계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특히 그래도 뭐 평소에 소신 하시면 되죠.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하시잖아요. 그럼 뭐 한 말씀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생산 요소 가운데서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예. 자본, 노동, 예. 기술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엔터프리너십, 기업가 기업가 정신. 정신이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네. 저는 최근에 미국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생산 함수가 자본, 네. 노동, 예. 기술, 예. 기업가 정신이래요. 야,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저는 맹큐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맹추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거기도 안 돼 이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원론부터 잘못 교과서를 그렇죠. 잘못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 네. 정신이라는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기업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는 네.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받는 거는 기업을 경영해라는 사회적 책임과 네. 함께 재산을 물려받는 거니까 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난 제로라고 보여. 뭐 재산세가 또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별로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준비를 예. 안 했는데 뭐 네. 아픈 질문을 자꾸 하니까 예. 그 아무튼 하여간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예, 예.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네. 조세를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조세가 어떻게 하면은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건가 네. 하고 그리고 소득 분배적인 측면 그 두 가지만 딱 보고 해야 그렇게 되죠. 생각하면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게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OECD 국가들하고 이 비교를 네네. 보면서 우리가 네. 나아가는 게 맞다 이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실 뭐 새롭게 막 너무 하면 안 되고 네. 다른 나라들이 간 길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네. 가야 되는데 좋은 말씀이시죠.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율이 10% 너무 낮잖아요. 다른 나라 네네. 20% 되고 맞습니다. 이러는데 예. 일본은 10%고 이러는데 네네. 일본 조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그런 네네.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조금씩 올려가는 것이 저는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이 국가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 평소에 그 박학다식한 말씀을 갖다가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오늘 보였습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질의를 안 해서 네, 다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안 해서 말씀 못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네. 우리 국회의 예산 심사에 대해서 예.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정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 통과되는 수정안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회 예산 수정안을 보면요, 시시콜콜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아, 수정안 자체 내가.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한마디로 쪽지 예산. 아, 쪽지 예산. 우리나라에서는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이어막스. 아. 이게 귀표, 아, 예. 돼지들 그 표시 내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내 거, 내 거. 음. 우리가 사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국가 경영의 큰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해줘야지. 네, 네. 시시콜콜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요거 내 거, 요거 가지고 플랜카드 갖다 붙이는 네, 네. 이런 패습이 없어져야 된다. 네, 보니까 뭐 이번 예산 뭐 얼마 달성 이래 가지고 막 플랜카드 지역에 가면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러죠. 그 예를 들면 그걸 정액시킨 걸 자랑으로. 그러니까 예. 그게 국가를 좀먹는 행위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미국에 나쁜 것도 못 받고 있구만. 그렇습니다. 좋은 건 안 뽑고. 예, 예. 영국, 재산세 같은 프랑스, 독일 낮은데 예. 안 뽑았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가 국회에서의 논의는 예. 아까 제가 우리 오늘 토론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내용 예. 플러스 그리고 각 분야별 예산에 있어서 예. 야 이게 제대로 그 예를 들어 R&D 예산 네, 같으면 네. 지금 정부는 R&D 예산 그 뭐 단년도 조그만한 것들은 다 없애겠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잖아요. 네. 거기서 반대한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우리 뭐 기술 개발 역량, 기업 경쟁이 떨어진다니까 그런 찬반 양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보편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네, 맞습니다. 야, 우리 동네, 우리 앞에 뭐 해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하여간 이걸 바꿔야 되는데 예. 이걸 바꿀 방법이 없어가지고 국회에 진출하시죠. 국회에 지출하면 저도 이런 거 관심 써가지고 이렇게 변하죠. 아, 왜? 또 당선돼야 어차피- 되니까. 아, 당선돼. 그렇죠. 당에서 나보고 예. 너는 당선되라고 하니까 당선되기 위해서는 또 이걸 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국회는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한 발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 우리의 방향 이겁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자꾸 제시하면은 예. 국민들도 호응을 하고 야 이게 맞구나 예. 라는 변화가 생기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지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이번 그 예. 이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뭐 오늘 이야기로 해서 뭐 모든 것을 다 여러분한테 드린 건 아니지만 국가 예산안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짚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내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런 국가 예산이라든지 각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입장 이런 걸 보면서 제대로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12차 자담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